강연을 진행해 주실 분은 기억록의 안보아 대표님이시고요. 기억록의 대표로서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거고 또 부모로서의 이야기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주셔서요. 여러분들께 공감과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안보아 대표님을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꿈제작소를 그래도 종종 오기는 하는데 우리 연령대와 성별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인식이 우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모두가 그냥 아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결혼을 하신 분? 그러면 혹시 창업을 하셨거나 창업 예정이신 분? 그러면 오늘 제 얘기가 아주 뼈를 때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주변에 제가 다양한 친구들과 일을 하는데 어린 친구들하고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면 저보다 뭐 8살이 어리거나 10살이 어리거나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같은 세대인 것 같음에도 또 다른 세대라고 느껴지는 구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공감이 재미있게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변화로운 삶이라는 거를 조금 재미있게 생각하는 구절이 살면서 레트로라는 게 언젠가 열풍인 적이 지금도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결국엔 옛날 게 되게 좋았던 거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레트로의 또 다른 회귀 현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변화는 결국 필요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한 것이 없으면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필요해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생이 요즘은 너무 뭔가가 너무 빠르다. 너무 인스턴트화돼 있고 뭔가 그냥 휘발되는 것들이 많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령이나 성별이나 갖고 있던 문화를 다 내려놓고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그 세대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그거를 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된 것들도 있어서 저는 약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변화의 좀 흐름에 맞춰서 그냥 왔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글 쓰는 삶의 이로움이라는 타이틀을 정했는데 여러분이 쓰는 것들도 사실 내가 문학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과 그냥 나의 필요로 인해서 쓰는 글은 굉장히 다르다는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단편 소설의 인트로거든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럼 제가 언제 처음 글을 썼을까? 내 글의 처음은 무엇일까를 따져보니까 이제 그 글 중에 이게 있었는데 근데 정말 이 소설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지칭이 바뀌거나 대상이 바뀌거나 배경이 약간 바뀐 게 있어도 대부분은 가족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되게 경험한 거를 많이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지금도 그때도 물론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도 조금 느끼는데 이렇게 소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야기를 지어내야 되는 거예요. 창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새로운 상황을 내가 스스로 조직하고 설계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쓰면서도 힘들어요.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제 예전의 글들을 보면서 내 가족이 물론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나이가 더 지나서 보니까 내가 되게 처참한 환경 속에 있었었구나. 내가 근데 이거를 잘 버텨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재밌는 구절이 맨 밑에 부분 보면 계집애들은 손으로 코를 틀어 막았고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이 계집애라는 말을 서슴없이 쓰는 거잖아요. 물론 소설적인 장치로 조금 재미있게라 쓸 수 있지만 제 소설에 이런 말들이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글을 쓰는 게 그 당시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해방구였을 수도 있겠다. 약간 해방구를 통해서 글을 선택했지만 가족을 더 열심히 탐구하고 더 치밀하게 본 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쓸 때 소설은 약간 그런 성향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창작의 욕구가 막 불타서 대유명한 소설가가 되겠다기보다는 이때 제가 문학을 했던 이유는 문학이 너무 좋아서 했던 문학이 아니라 문학은 나에게 해방구였고 문학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정의하는 과정을 거쳤었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위로의 글이자 직면의 글이자 해방의 글 이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나이에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글 중에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뭔가 제 의견을 표현하는 글을 어쩔 수 없이 또 쓰게 돼요. 이거는 이제 비문학이죠. 이건 제가 충북 문화예술 포럼에서 정책 제안 관련한 글을 한 편 써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 글도 보시면 되게 정책 제안서에서 제가 다른 분들의 글과 제 글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분들은 완벽하게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왜 필요한가를 배경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맨 처음을 이야기로 풀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이 문학이어서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지만 여튼 그래도 이 글의 베이스에는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의 가락이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웹진을 제작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나 가서 또는 인물을 보고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을 설명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저는 제 글을 보면 결국은 또 내가 썼구나라는 그게 좀 묻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했잖아요. 창업을 하시면 사업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사업계획서의 글쓰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하는 기록에 서비스의 목적을 쓰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튼 쓸 때도 사업계획서는 말을 아주 간결하게 문장은 기사문보다도 더 짧고 이 사업 결과에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네가 뭘 말할 거라는 게 한 문장에 조금 간결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사업계획서도 결국은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업계획서도 읽는 분들이 익숙하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결국 저는 하는 사업들이 의미와 가치를 담는 사업들이라 보니까 이렇게 풀어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필요에 의해서 쓰는 글인데 여튼 문장을 이해하는 베이스는 이야기에 다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재작년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록 프로젝트 하면서 방서동 주민들 구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은 어르신들을 가서 어르신들 일상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은 저희가 최대한 잘 읽을 수 있게 각색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각색을 안 했어요. 저희는 이런 글도 생산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글 쓸 때도 결국은 우리가 어르신들의 글을 남길 때 어떤 거를 좀 유의해야 되는구나. 어르신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뭘 좀 캐치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해봤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3 이화여자대학교 전국 고교생 100일장 작품집 수상 소감을 또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해야 되니까 추억여행을 해야 하잖아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 지금 이 글이 제가 19살 때 쓴 글인데 지금 36살인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읽었는데 제가 현재 쓰는 글의 구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너무 슬펐던 것들은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불행을 몸으로 사겨서 글로 정화하는 능력이 그때도 제가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잘 버티고 있었나고 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절을 썼다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렇게 크게 또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삶이 지나오는 과정에 따라 글을 쓰는 목적과 이유가 아주 명백하게 달라지더라고요. 문학을 쓸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썼고 지금은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조금 성장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는 삶의 이로움이라는 그 타이틀을 드렸던 것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글을 쓰는 삶이 나는 글을 못 쓰니까 그냥 평생 안 써도 되겠지라는 것보다 한 번쯤은 글을 쓰는 나를 상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저는 약간 작가론주의자여가지고 한 작가를 파는 걸 좋아해요.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문장이나 단어를 좀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물론 와, 이 스토리 엄청 재밌어. 이거 되게 매력적이야. 그래서 얘가 결국 죽나 안 죽나 보다 이 장면을 이 작가가 이 한 페이퍼 안에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저희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좀 긴장감이 있는 씬에 누가 먼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을 발끝에서부터 묘사했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글을 뜯어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고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이 주제를 마지막에 던지는 이 장면이 소름 끼치다고 느끼지 않으면 사실 저는 글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은 약간 생활 기술인 것 같아요. 빨래도 개본 사람이 잘 개거든요. 근데 저는 글쓰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도 약간 기술인 것 같아서 진짜 글을 잘 쓰시고 싶으시면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글을 한번 필사해본다라고 생각하고 한 권을 필사할 필요도 없이 1, 2달러 이렇게 3 나눠져 있을 때 한 주제만 한번 필사를 해보면 이 사람은 글을 쓸 때 감정을 먼저 던지는구나. 혹은 이 사람은 글을 쓸 때 꼭 약간 이런 동사를 많이 쓰는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세일에서 하는 여성 인턴이라는 걸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9개월짜리 사업인데 사회적 기업에 파견돼서 9개월간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력서를 써오래요. 근데 이력서를 쓰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력서를 써오라니까 그것도 그 7년 전에 졸업한 대학교 졸업은 우선 썼는데 할 게 없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7년 동안 7년 근속으로 엄마라는 직업을 수행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거기 인턴 면접 보시던 면접관님들이 다른 데서는 이력서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래서 엄청 웃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런 우연한 계기로 세일센터 분들을 만나서 취업을 했다가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일이 여성 취업만 지원을 하다가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 해에 생겼는데 그때 제가 만삭이었거든요. 셋째. 근데 만삭이 됐는데 그때 세일센터 선생님이 그냥 막 수면을 이끌어내셔서 창업 아카데미를 하는데 와서 들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업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마침 그 아이를 낳으면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성장 앨범이라 그래서 사진관에서 이렇게 몇 개를 계약하고 이렇게 사진집 나오는 게 그때도 되게 너무 비쌌었거든요. 제가 아이들 카메라로 아이들 사진을 찍고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적어서 제가 책을 그냥 만들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사업 아이템으로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자서전을 썼는 서비스로 하면 어떨까 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게 창업을 하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저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저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세일센터가 멘토링을 막 투입을 시켜주셔요. 근데 창업을 해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입안인데 이게 사람이 칭찬에 약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이템이 괜찮대요. 그리고 심지어 대상까지 받았어요. 창업을 하고 나니까 저는 그냥 재밌어서 한 일인데 이 창업을 하니까 고객 분석을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너는 그 고객들한테서 돈을 어떻게 갖고 올 거야? 그럼 그 고객들이 필요한 게 뭐야? 비즈니스는 어떤 의미로든 문제가 있는 고객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해결해주는 값을 받는 작업이거든요. 그럼 저는 제 고객이 누군지도 아직 잘 몰랐었고 내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갑자기 막 또 찾아보게 된 거예요. 내 고객은 어디 있을까? 내가 하려는 이 비즈니스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진짜 이 창업 시장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돈은 되게 냉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희망만 봤지 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사실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순간 그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일이 뭔지가 아주 명확하게 갈려요. 저는 사업이 이거를 만들어 과정이 아니라 제가 포기하지 않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창업을 결심했던 이유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을 하면 9 to 6잖아요. 아이를 절대 같이 키울 수 없는데 창업은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니까 애랑 같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이 퇴근이 없어요. 퇴근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56세 선배 창업가님이 새벽 2시에 제가 묻는 카톡에 답을 해주세요. 근데 창업을 한 3년 차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한 가정이 있건 없건 남성 창업자와 저의 갭 차이가 저도 보여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과정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더라라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걸 좀 많이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여튼 창업도 힘들지만 여성으로서 또는 기혼 여성으로서는 진짜 힘들다. 근데 창업은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포기하지 않을 장치를 만드는 것도 첫 번째 욕구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로 대할 것. 나와 동료 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내 동료다. 나와 같은 비즈니스를 해도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돈을 벌어먹고 글을 써서 돈을 벌어먹어도 거기에 있는 같은 생태계도 결국은 큰 틀에서 다 저희 동료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이 생태계가 빨리 활성화가 돼야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그래서 동료의식,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에게 충실할 것. 저희 아이들이 조금 고마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많이 놀아줘서 그런지 조금 엄마는 이제 가서 일해도 돼라는 것.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엄마는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고 우리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는 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우리한테 충실할 거를 알고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저는 이제 글을 쓰면서 뭔가 해방의 돌출구를 찾았고 결혼을 통해서 위안을 얻었지만 절망도 했고 창업도 비슷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과정이 아까 제가 사업할 때 몇 가지 원칙에 노를 안 한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평소에도 노를 안 하는 성격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게 노를 안 한다는 게 상대방이 뭔가 제안을 했었을 때 결국은 제 선택이었잖아요. 선택이 조금 그냥 잘 빨리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변화하는 삶에서 이쯤은 내가 변화할 타이밍이 맞구나. 지금은 또 여기서는 내가 변화를 해야 할 타이밍이 맞구나라는 거를 조금 잘 파악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튼 힘들어도 제일 많이 놓지 말아야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사업을 해, 누구 때문에 결혼을 해, 혹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 라는 과정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나를 위한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유들이 붙으면 조금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들이 안 붙는 게 조금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블로그에 처음 그 아카데미를 들었던 그 순간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기록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처절하게 잘 버텨왔구나. 이 정도면 정말 잘 버텨왔구라는 거를 기록을 통해서 제가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힘내라고 써준 글이 아닌데 제가 쓴 글을 보면서 좀 위안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록은 어떻게든 자기 일상 기록은요.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늘 맞다고 봐요. 자기의 한계를 무언가로 통해서 이렇게 커트 하는 게 조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왜냐면 저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걸 커트 하는 삶을 살았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는 콘텐츠 하는 기업이고 연구 R&D 이런 거 몰라요 라고 한정 지었다가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열어놓고 그런 대표님들과도 소통하고 그럼 우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안 지어놓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포기를 잘한다고 했잖아요. 포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타협을 진짜 잘해요. 이게 말이 좋아서 타협이 잘한 거지 그냥 자기 정당화를 엄청 실히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위기의 상황에선 타협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괜찮아. 이거 하나쯤 못해도 괜찮아. 충분히 괜찮아. 그래서 약간 저는 타협도 조금 어느 측면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고 지금도 뭐 맨날 며칠 밤을 새는 거는 당연하고 맨날 촉박하게 막 일을 하고 하지만은 아직은 저 스스로한테는 가혹하진 않아요. 재미있거든요.
재미있어서 재미있으니까 밤을 새는 거고 재미있으니까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가혹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그냥 그 일을 안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저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제가 문장 수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문장 수집한 구간인데 정말 힘들 때 좀 잘 읽는 멘트거든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안 잡히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게 결국은 내일을 잘 사는 거고 그 후일을 잘 사는 거니까 여튼 하루하루에게 자신에게 조금 응원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거니까 주체적이면 어쩔 수 없이 또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주체적인 사람이 가장 자유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늘 이 말을 꼭 넣는데 제가 기록을 하면서 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제가 글을 쓰면서 저의 가족을 판단하고 또 제가 글을 쓰면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현상들을 잘 파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어떤 의미로든 기록은 자기가 역사에서 주인공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느 마케팅을 하던 또는 뭐 자기가 디자이너든 저희도 영상 찍는 일을 하는데 영상에서도 결국은 가장 처음 작업이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자기 작업이나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빨리 수면 위로 튀어나오는 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든 조금 기록을 놓지 않고 그래도 그 베이스인 글을 한 번쯤은 써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멘트를 썼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한 권씩 갖고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책을 좀 사왔으니까 이거는 뭐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금방금방 읽히는 책이